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이게 뭔가 행복에 대해서 정말로 탈탈 털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 책방봄에 와서 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그 행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 도달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좀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하면 병인데, 약간의 질병이 있는데, 그거는 자꾸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한테 왜 병 같다고 느끼냐면,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계속, 죽어야 돼. 자살해야지. 그만 살아야겠다. 라는 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저한테 끼얹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그와 비슷한 빈도로 수시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사는 게 좋다, 이대로 천년만년 살고 싶다, 지구가 황폐화되고 뭐 우주의 식민지가 될 순간이 오더라도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는데, 오늘도 이제 점심에 파주에 좀 맛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시면 제가 어떤 데를 가셔야 되는지 이렇게 분야별로 다 한식, 중식, 일식 뭐 다 양식해서 싹 리스트를 드릴 수 있는데. 데려가 주시진 않아요? 그럼요. 당연히 데려가 드리죠. 데려가 드릴 계산까지 제가. 네. 오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언제든 저에게 와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걸 먹을까 하다가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입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그 리스트를 드렸더니 수제비집을 가고 싶다 해서 수제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통 항아리 손수제비라는 곳인데, 거기를 가면 해물파전이 이 책보다 두꺼워요. 이 밑에는 쪽파가 깔려 있고요. 이제 통통한 새우랑 오징어랑 어떤 굴 이런 친구들하고 아주 계란 반죽이 매력적인 해물파전을 이제 수제비와 함께 먹었는데, 이 창가 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 항아리를 이렇게 넣고 떠주고 저도 떠서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뜨는데, 수제비가 거기는 쫄깃쫄깃하다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식감이 부드럽고 얇은데, 애호박하고 이제 떠서 한 입을 먹고, 밖은 되게 춥지만 이 안은 굉장히 따뜻하면서 햇살이 이렇게 들이치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앞으로 더 많이 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감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만 해도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고 나는 역시 잘못된 인간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종종 그런 트리거가 있어요. 이렇게 저를 좀 자극하는, 그래서 저를 다시 이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간 어떤 트리거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제가 변화했거나 성장한 거는 아니고, 이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삶을 좀 디자인하고 세팅할 수 있는 자원이 생겼다, 이렇게 저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묘사되어 있는 제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어떤 순간이나 조건 속에 똑같이 놓인다면 이 친구와 똑같이 느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기록된 이야기가 2014년인데 2014년부터 지금 11년이 지나기까지 제가 해온 거는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패턴을 관찰하면서 제가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배를 피해가며 살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이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게 늘 마음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특별히 두려워하진 않게 됐는데,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출판사 난다에 처음 입사했었던 거는 2013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문학동네 편집자로 입사해서 문학동네 시인선 37번을 만들었는데, 그때 문학동네 일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인프린트였던 난다를
김민정 시인님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문학동네 책을 만들고 난다책을 함께 만들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 책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우울감으로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여러 관계 속에 있다가 2019년에 난다에 왔는데, 그때 2019년도와 지금을 생각하면 정말 큰 어떤 많은 거리가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게 가장 큰 어떤 사건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 어떤 관계들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네. 아유. 네. 네. 그 관계들이 예전에 제가 이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을 쓸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뭘 느끼고 뭘 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채로 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건 이제 누가 저를 때리더라도, 누가 저를 욕하거나 저한테 나쁜 짓을 해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동성을 좋아한다라고 인지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걸 눈치로 알기 때문에 제가 남성을 좋아하면서 겪는 어떤 상황들에서 일어나는 폭력 같은 것들을 제가 언어화하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게 동성애가 도둑질이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범죄는 아니지만 좀 나쁜 짓 혹은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그 다친 이유를 숨기거나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너 왜 다쳤어? 그랬을 때 그게 심지어 학교 폭력이더라도 누군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폭력의 결과로 내가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게 왜 내가 상처 입었는지를 말하지 않게 되는데,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좀 존중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해서 숨겨오는 게 훈련되다 보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나와 혼자 있을 때 나를 좀 분리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제가 있고 그 친구가 이렇게 제 옆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이분들이 전부 경악하는 표정을 짓거나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검열이 컸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어딘가에 숨겨놨고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내 안에 어딘가에만 있고 글을 쓸 때만 호출되는 자아였는데, 그 고립감이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밥벌이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편집자라는 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나는 작가님들과 제가 불편하지 않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좀 가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검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학동네 2013년도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운이 좋게 들어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기가 저보다 훨씬 큰, 저보다 훨씬 더 갑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고 누구든 여기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들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 당시 이제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SNS를 이제 직원들한테 하라고 권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럴 용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더라도 실제로 실행했을 때 제가 그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혹은 그 안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지 몰랐고,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바깥으로 이제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단지 남성인 것 뿐이에요 라는 선에서 그치는 사람이면 진작에 커밍아웃을 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이런 파트너가 있고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저는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혹은 남자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려고 해도 그 관계의 형태 자체가 이 소수자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비규범적인 것, 문제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에게 호소하는 설득하는 전략 중에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사람의 경험을 번역하거나 해석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떠먹기 좋게 살을 발라서 주는데, 저는 너무 잔가시가 많은 거예요. 이걸 살을 분리해내기에는 그냥 이걸 다 버리는 게 나은 그런 어떤 가시 덩어리의 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인 이 살을 분해할, 살만 발라내려고 하면 다 부서져 버리는 이 나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글을 쓰면서 좀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일기를 2001년쯤부터 계속 쓴 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 속에서만큼은 저의 그 가시투성이 모습이 누구도 나무라지 않는 거, 그리고 심지어 제 자신이 그런 저를 나무라면 그게 글쓰기의 동력이 되는 희한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깥 세상에서 말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보여주면 안 되고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아주 자유롭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든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공간이 글 안에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일기를 쓰면서 계속해서 작가의 꿈을 꾸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글, 제가 쓰고 있는 글이 뭔가 탁 들어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춘문예라든지 어디 신인상 같은 걸 보면 뭔가 답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답이 뭔지 계속 맞히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만 뭔가 있어. 근데 나는 맞히지 못해. 근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려면 저걸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럼 난 내 이야기를 언제 세상에 던질 수 있지? 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어떻게 글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에세이라고 하면 수필, 그러니까 무슨 자기의 감동, 어떤 자기 경험에서 오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감동을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소설이나 시의 미학적인 완성도보다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그런 장르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는 몰랐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만나던 형이, 그 형의 누나가 있었는데 신점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인천 부월동에 빌라 반지하에 있을 신점을 보셨는데, 아주 제가 그때만 해도 궁금한 게 없었어요. 세상에 신점 보러 가서 뭘 물어봐야 되지 하는 거였는데, 그 형이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거든요.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 복채 5만 원을 들고 가서 거기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형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들을 줄줄줄 읊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모와 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하면서 저한테 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궁금한 게 없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가 위로받은 기분이었어요.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봐주었다라는 게. 그때 이제 제가 딱 하나 궁금했던 게, 저는 소설을 쓰고 싶은데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양미갈 찌푸리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보더니 소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설이 안 보이고 수필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수필 너무 싫은데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여기가 근데 나중에 첫 책을 내고 나서 그 9월동 그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도 인생에 약간의 고비가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생년월일 이런 것도 말 안 해도 그냥 술술술 읊어주는 선생님이 그리운데 그 형하고 헤어져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첫 책으로 세상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나오기 전에 그 독립출판의 형태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으면서라는 그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2019년도에 어떤 그 게이 아티스트들이 전시를 한다고 하면서 저를 불렀었어요. 제가 여기 그 지금 양력엔 없고 이 옛날 책 양력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섭버라는 이름으로 트위터를 오래 했었고 그때 이제 2014년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웹진에 외로움의 조건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게 그 살롱드 에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행성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에이즈, HIV에 대한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뭐 이런 퀴즈 같은 것도 풀고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인데 그 후기를 저보고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 에이즈 팀이라는 곳에 갔는지를 제 경험을 덧붙여서 썼어요. 그때 이제 제가 썼었던 내용은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런 일반적인 남성과 남성이 어떤 어플이든 소개든 어떤 동아리 활동으로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형태가 아니라 훨씬 더 일회성이 강하고 익명성이 있는 어떤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성행동을 한 사람이 난데 그런 나는 이런 현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제가 또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좌표도 많이 찍히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 게이의 수기 이러면서 막 그런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많이 바이럴이 됐습니다. 안 걸리셔도 그쵸.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네. HIV라는 거는 뭐 그렇게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은 성적 활발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징벌적인 결과로 저런 사람이 이런 결과를 얻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고 만약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나눠주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글들을 좀 쓰게 됐는데요. 그런 저의 활동을 보고 있던 그 게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제가 그 글에서 묘사했던 그런 캐주얼한 만남을 하는 그 행위를 크루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공원 화장실이나 뭐 다양한 그런 공간에서 서로 게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성적 행동을 하는 걸 크루징이라고 하는데 그 전시를 사진, 회화, 설치로 이렇게 표현하려는 작가들이 와서 약간 자문을 구하듯이 그래서 이제 저보고는 전시 서문을 써달라 자기 전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미팅을 했는데 미팅을 하다가 제가 책으로 글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가지고 그래서 글을 어떻게 미술 전시 형태로 선보일 수 있을까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 첫 책부터 지금 이 디자인까지 함께 해주신 그 김마리 디자이너라고 당시에 이제 문학동네에 저랑 동갑내기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토끼띠. 네, 토끼띠 87년생. 네, 그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 디자이너가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셔가지고 고맙게도 그때 이제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분 덕분에 제가 늘 어떤 파일로 혹은 A4에 출력한 형태로만 가지고 있었던 원고들을
한 권, 하나의 책의 형태로 좀 구조화해보고 물성을 가진 형태로 좀 만들어보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때 이제 느꼈었던 거는 책을 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는 거를 왜 내려고 했을까?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 혹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로 책을 내는 건지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그때 책을 냈을 때 했던 생각은 있었어요. 아, 죽어도 되겠다. 뭔가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도 나를 오해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사회적인 유성원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걔 사실 이런 애였대 라는 평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저라는 사람이 좀 통합된 형태로 다가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런 어떤 뭐 밝다 어둡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밝은 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여주지 않았던 어두운 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책이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지만 그 책이 제가 원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게이 아티스트 전시였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약간의 사심이 있었다면 그 같은 취향을 가진 게이들이 이걸 보고 저에게 연락하기.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만남을 이어가길 바라는 아주 작은 사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 어디 갤러리 전시장에 가면 그 게이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만 판다. 근데 그 참 내용이 해괴하다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엔 좋았어요. 막 중세를 찍으면서 혼자, 그게 독립출판으로 제작한 거라서 제가 제작하면 제작비만 빼고 다 제가 남겨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팔고 어디 서점에도 입고하시겠다고 하면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이 오기 시작하죠. 막 내 뭐를 찢어버리고 싶다. 내가 그걸 읽은 그 내 눈 같은 거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막 근데 그거에 크게 반응을 받지는 않아요. 재밌으셨나 보다. 찢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좋았나 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원했던 독자가 아닌 층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책을 낸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너만 봐 하고 던지는 그런 비밀 일기가 아니라 그냥 공개되어 있는 그냥 전광판이나 광고판이고 누구든 거기 와서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다. 그걸 이제 그때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계속 책을 덕분에 이후에도 내면서 지나왔는데 많은 오늘도 이 자리를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다시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번째 책을 낼 때는 이 책을 다시 개정판을 내려고 이 원고를 보는데 여기에 있는 친구와 제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책을 내고 나서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의 상황이나 생각, 가치관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충분히 타인처럼 이 사람을,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책을 내는 기쁨 같아요. 이걸 어찌됐건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세계로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떠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북토크니까 제가 책을 하나 읽어보면 책에 있는 82쪽입니다. 23번에 있는 이 글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 책 내용을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읽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소중이라는 어떤 친구, 그 친구와의 관계 맺기에 일부분은 성공하고 일부분은 실패하면서 그걸 좀 그리워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설이라고는 썼지만 사실 산문으로 발표해도 무방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고, 요 내용도 제가 실제로 있었던 저의 에피소드를 적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말고 감당하기 버거운 기쁨과 행복에 대해 말하고 싶다. 소중이가 말랑이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말랑이를 샀는데 딱딱하다고 상온에 두면 말랑해지냐고 물어본 거 생각하면 가슴 미어진다. 얼마 전에는 저녁에 집에서 냉동 닭갈비를 꺼내 데워 먹었다고 밥상 차린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갓김치랑 파김치, 햇반이랑 닭갈비가 보이고 락앤락 통에 든 김이 있었다. 그 김이 소중하고 가슴 미어졌다. 이 짧은 글인데요. 저는 뭔가 이 서두에 썼지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말고 감당하기 버거운 기쁨과 행복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삶이 어떤 모양을 하게 될까? 이게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만났던 소중이가 아마 홈플러스 마트인가에서 복숭아를 샀는데 얘는 물복을 좋아하는데 딱복같이 딱딱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상온에 두면 말랑해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끔 뭐 밥 먹었냐 이러면 얘가 혼자 자취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이제 가끔 집에서 이제 자기 상 차린 거를 이렇게 먹었어 하고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냉동 닭갈비랑 이 갓김치랑 파김치 이런 것들은 그 집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아니까 그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그걸 먹으라고 자기 자식한테 그걸 또 부모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김을 그냥 이렇게 뭐 비닐봉지에 넣으면 눅눅해진다는 걸 아니까 락앤락통에 넣어놓은 건데, 이런 노하우도 사실상 어른이나 뭔가 여튼 제 경험으로 또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하게 먹으려고 락앤락통에 넣어두는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불러일으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나쁜 말을 한 사람도 만약에 집에 가서 락앤락통에 든 김을 꺼내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아져요. 왜냐면 그 인간적인 부분이 저한테 짠함을 좀 주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가 난다에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해요. 사실 성소수자들은 어딜 가도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우울감이나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부침이 있어서 좀 어디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제 생각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의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2019년도만 해도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선으로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점처럼 그냥 일회성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을 내년에 안 볼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끝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1월에 봤는데 봄이 되니까 또 봐야 되고 여름에도 보고 가을은 건너뛰고 겨울에 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별다른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생겨났고 이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겠구나 하는 걸 좀 의식하게 된 게 한 몇 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뭐 회사는 그냥 고용관계, 계약관계니까 그만둘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심지어 사는 것도 그냥 선택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죽지 않을 거고 살아 있을 거고 계속 일할 거고 하는 식으로 좀 마음을 바꾸게 된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의 그 소명처럼 느껴지는 걸 좀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뭐 칼국수집을 하시는데 칼국수집이 그래도 그럭저럭 장사가 되는 편이라고 한다면 제가 종종 가서 일손도 거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가 어디에 소개돼 가지고 손님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을 도와주면서 저는 계속 마음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어떤 과학자가 될 거야. 어떤 세균 실험을 잘하고 싶어. 뭐 이런 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칼국수집에서 일하는 걸 임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받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칼국수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게 하는, 날 노동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나나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게 그 사람들 삶에 또 양분이 되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동의 그 어떤 조각과 관계 속에 내가 위치하고 있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 같은 것이 그때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각을 좀 전환하면서부터는 선택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는 거는 살아도 되고 그만 살아도 되는 선택으로 생각하고 언제든 죽으면 되니까 라는 마음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고 삼키기 힘든 걸 삼킬 수 있고 화가 나는 걸 참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인내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일이나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좀 출발하는 그런 인내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가제가 행복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곳곳에 보면 행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는 굉장히 평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데 그것은 바로 제가 저에게 맞는 행복을 계속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트리거를 만나고 어떤 조건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저에게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준 건데 그럼에도 저는 이 글을 쓸 때 제가 생각했었던 독자는 너무 이 책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소중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읽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성원 씨라는 어떤 인물이 말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겪고 있는 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텍스트가 좀 가닿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제가 썼던 어떤 문장들이 힌트가 되어서 그들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어떤 부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53번이 마지막 글인데 이 53번의 글에 보면 이 성원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인물이 대화가 거의 없다가 53번에 가서 이제 말을 제법 많이 합니다. 이제 아이샵이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들 대상으로 MSM 대상으로 하는 그 에이즈 상담센터에 가서 그 에이즈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몇 분 동안 그 상담사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 속에서 성원 씨라는 인물은 몸이 최근 들어 좀 안 좋았고 몸살 기운이 있었고 계속 몇 달 동안
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어떤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HIV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병원을 간 건데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담사가 물어봐요. 만약에 HIV 양성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 인물은 설렌다라고 말하거든요. 설렌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계획해왔던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냐 물어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양성이 되면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만약에 양성이 아니라면요? 라고 또 물어보는 말에 또 여러 가지 답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185쪽에 가면 이제 결과가 있다, 결과가 나올 텐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고 싶냐고 상담사가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이 성원 씨라는 인물은 그 용액에 담긴 이제 검사 스틱하고 결과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음성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이 되면 설렐 것 같다, 뭐 소송을 하겠다 떠들었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에 좀 더 솔직한 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담사가 스틱을 제가 이 성원 씨라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돌려주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썼었을 때 저의 고민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첫 책을 썼었을 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성행동을 하는 유성원이라는 MSM 퀴어가 HIV 음성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였고 음성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거는 프랩이라든지 유유 같은 과학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반증했는데 그러고 나서 항상 드는 것은 감염인 PL 그런 친구들을 소환하거나 호명하는 방식이 어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대상인 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윤리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서도 이야기할 때도 그래 저는 감염 안 됐습니다 하면 이렇게 실컷 떠들고 있는 이 자리에도 분명히 HIV는 아니더라도 각자가 타인에게 굳이 말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문제시하고 병리화한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좀 책임을 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설인 이유는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제가 HIV 양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이 관계들 이것들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HIV 양성인데 타인에게 전파 매개 행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서 타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은 2025년에 유성원 씨가 이 책을 쓴 유성원 씨가 HIV 음성일지라도 26년에도 그럴지 27년에도 그럴지는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한국 현실에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허구입니다 라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말할 만한 장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으나 제 생각에는 또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충분히 행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또 설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 자유, 네. 자유, 그쵸. 자유가 그게 되게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고 검열하는 것에서의 자유. 뭔가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눈치라고 하는 걸 학습해서 미리 행동들을 차단하는 거.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말은 숨겨야겠지? 이런 마음은 표현하면 안 되겠지? 하는 이 무수한 이 흘러다니는 공기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사회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다. 그거는 누군가가 이거는 허용할 수 있고 이거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제가 판단했을 때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황, 그게 저한테 좀 자유로움을 줬으나 거기까지 가기까진 좀 버거웠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학습을 잘 시키고 사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걸 다 벗어던지기가 아주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꼭 성소수자가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한테 어떤 좀 자유를 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창작자 입장에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창작자는 송영신이라는 애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검열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유로운 걸 쓰셨나요? 네. 지금 미쳤어요. 아 그래요? 아, 기대가 됩니다. 미쳤죠? 네. 요새 미쳐가지고 막 써요 막. 저는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읽고 싶어하는 것도 물론 지금은 부추기진 않아요. 작가님들한테 그런 걸 써야 된다고 부추기진 않지만 편집자로서 항상 읽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보여줘, 더 막 이런 음침한 욕구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균형감이 있거나 해야만 그런 거를 알아서 잘 풀어낸다는 걸 알지만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이걸 말하다가 으깨지거나 부서지더라도 그걸 말하라고 종용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의미 있는 거다, 그게 예술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맛있는 저기 제철 과일 먹고 고양이 쓰다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심지어 불만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칼국수집에서 나 세균 실험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그 불만투성이의 일상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겐 더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하는 면에서 검열을 이해했는데 창작자로서 검열을 벗어던지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나오는지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조사해야 되는 근데 아직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자로 있으면서 항상 어떤 책을 세상에 내놓고 싶을 때 어떤 책은 세상에 있어도 된다고 선택받거나 허락받고 어떤 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전 같은 것도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걸 좀 알고 싶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의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혼자 쓴 거기는 한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되게 문장들이 시적이에요. 말씀하실 때 네. 조사도 많이 생략하시고 네. 도약도 많고요. 네. 그런 문장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그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창작자로서 자기가 이 정도를 써도 될까 안 될까라고 쭈뼛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부터 쓰자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좀 썼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유성원 씨가 이렇게 질러 놓으면 다른 사람은 저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 정도까지 쓴 사람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말해도 되겠지 하는 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충분히 맷집이 있고 제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의도적으로 갔던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검열을
하지 않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조사 같은 것들도 다 이제 거의 이거를 아직은 다시 또 이거를 교정을 본 다음에 또 다르게 보겠지만, 항상 그 교정 볼 때 문장의 최소 단위가 되게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라면 다 빼는 식으로 교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사 같은 것들도 저는 가급적이면 다 빼는 거를 선호하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형식적인 실험, 뭐 이탈릭, 제코딕, 아니면 뭐 특수 기호 막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방식으로 원고를 써가지고, 그게 어떤 원고를 조판했었을 때에 어떤 변동 가능성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어떻게 안 쳐도 똑같은 결과물, 똑같은 텍스트가 나올 수 있게, 뭐 굴림체로 안 치든 뭘로 하든 이거가 갖고 있는 텍스트 자체가 그대로 읽히게끔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제가 실제로 작가님들 시든 뭐든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라는 게 그냥 일하는 사람의 실수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정교하게 연주해야 되는 어떤 교향곡 같은 거라면 하나 삑사리 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애초에 삑사리가 날 수 있는 구간을 다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술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훼손되는 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정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같은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뭐 고치고 퇴고하고 할 때 가장 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키지만, 저는 제가 제 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 없이 보면서 아주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너무너무 제 책 보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네. 작가님이 편집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편집을 누가 하셨나 봤어요. 네. 왜냐면 작가이시면서 편집자니까. 네. 근데 네. 편집하신 분에는 이제 작가님 성함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은 본인 작품은 다른 분한테 편집을 맡기셨나 보다 혼자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닙니다. 거의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쥐고 갔고, 그래서 제가 편집자로서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사실 일반 독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주 잘 발휘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작가 텍스트라면 이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고치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소한 디테일들, 예를 들면 여기 177, 178을 보면 이제 177쪽은 그 52쪽에서 이제 저는 말하고 있나요로 끝나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 줄 정도가 내려와서 178쪽에서 한 줄이 하고 이제 53쪽이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조판된 상황을 보면서 행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부분에는 마치 막이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썼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그 자간이 조금씩 다른 데가 있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것도 이제 본문 디자인 해주시는 그 디자이너가 이걸 무선본을 펼쳤을 때 이 안쪽이 좀 더 여백이 들어가게끔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가독성을 주고,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도 이런 느낌이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좋습니다. 전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느낌이 네. 쓸쓸했어요. 음. 그게 이제 쓸쓸하다는 게 뭐 외롭다랑은 다르잖아요. 되게 이렇게 충만한 느낌이면서도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이면서도 딱 그 쓸쓸한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는 울었거든요, 많이. 나만 운 거야? 나만 이상한 사람. 섬세하신 거, 아까도 읽어주신 낭독해주신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젊은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완전 대문자 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 복숭아 저희 이제 어떤 친구도 이 책을 읽고 이제 강한 이야기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섬세한 네. 그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너무 대문자 튀니까 그 락앤락의 김 같은 것에 울컥하는 감성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근데 그 23을 읽다가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인데 남편이 되게 싫을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걸 아까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게 뭔가 불편한데 어느 날 이제 저희는 이제 집안일이 분업이 돼 있는데 남편이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밥을 안 채워주니까 혼자서 김을 뜯어서 이제 맨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화가 풀리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전에 제가 이걸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텍스트로 읽었던 거를 그 김이 소중하고 가슴이 미어졌다를 제가 또 느낀 거예요. 아 이런 감정이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대문자 티 같고 뭐 주변에서는 파고다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랑 앉아 있어도 위화감이 없는 성격이다 하지만 저희 그 코스트코 김과 요거의 경험이 근데 오늘 이걸 읽어주셔갖고 그때 그 말랑한 감정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유성원을 물어보면 유성원은 누구야? 네. 저희 이제 광고할 때 유성원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오라 그랬잖아요. 네. 많은 말로 소개할 수 있지만 생존자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존자. 네. 모든 소수자는 사실은 생존자잖아요. 네. 어렸을 때 얘기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섬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섬세함이 제가 이제 그 어려서 이건 어린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여기저기 얹혀 살았다 보니까 항상 눈치가 있어야 되고 그 권력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한 5살, 6살 그때쯤부터 남자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에서 그걸 감춰야 된다는 비밀 때문에 항상 그걸 인지하는 저를 메타적으로 인지하게 그리고 저를 다른 사람 눈으로 계속 보게 했어요. 다른 사람 눈엔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저 사람이 끌려서 저 사람을 참을 수 없이 숨길 수 없이 쳐다보는 거를 누군가가 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저를 누군가가 찍고 있다. 제 행동이 다 촬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겨우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가끔 제가 트리거가 되는 부분은 나 그래 이 정도면 섬세하지 하다가도 정말로 너는 완전히 바위 덩어리나 뭐처럼 뭉개져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아예 먹통이 되는 어떤 주파수 같은 게 섬세하게 작동하다가 완전히 먹통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트리거가 되고 그래서 제가 편집자로 일하면서도 사실 제가 만약에 그냥 여성을 좋아하는 이성을 좋아하는 이성애자 남성이었으면 우리 그 전통적인 한국 남성이 되지 않았을까. 여성을 쉽게 대상화하고 거기에 대한 뭐 폭력이나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희화화하고 즐기면서 또 소수자에 대한 그런 감수성도 전혀 없이 살아도 되는 저는 그렇게 살았어도 좋았겠지만 지금의 삶을 훨씬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어찌됐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소수자로 인식하게 해주는 동성애에게 끌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조건에 좀 더 예민하게 훈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한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제가 물어봤었던 거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죽고 싶어 한다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다 자살시키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을 자살하지 못하게 해?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했었던 말 중에 공감이 갔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고통받고 있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또 다른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밑바닥을 받쳐주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체할 대상을 찾고 있는데 누가 지금 절벽에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난민이라고 한다면 그 난민들이 다 절벽으로 떨어지고 나면 다시 그 절벽으로 끌려갈 다른 소수자들이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소수자들의 상황에 조금 더 열려 있도록 이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다음 차례는 내가 되니까 저들이 죽지 않도록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를 생존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생존자라는 말에 어울리는 거는 엄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왔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골로 시집 와가지고 대가족에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시댁이 모두 폭력적이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는데, 심하다고 하면 뭐 일반적인 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식칼이나 이런 걸로 칼부림을 했고, 이제 저나 누나가 어렸을 때 방패막이가 되었죠. 이제 아빠가 술을 먹고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 어른들이 저희를 들고 막는 거예요. 아빠가 술에 취해서도 애기들은 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가출을 했죠. 이제 그 전에도 여러 번 가출은 했는데 자식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계속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얻어맞고 맞고 죽을 만큼 맞고 그랬었고, 그때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이게 문제가 많았죠. 그때 엄마가 이제 방에서 아빠가 이제 폭력을 시작해가지고 막 맞고 있을 때 어떻게든 막 머리가 산발이 돼서 저랑 누나한테 와서 5,000원을 주면서 밑에 그 집에 가서 전화 좀 해달라고 경찰에 5,000원을 주면서 그걸 시켰어요. 그래갖고 막 누나랑 울면서 내려와서 그 집에 문을 두들겨서 경찰에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문 열어준 새댁분이 전화를 걸어주게 하려다가 남편이 막는 거예요. 그 새댁 남편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근데 그때는 경찰이 와도 부부싸움 하는 중이에요. 그럼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튼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랑 누나를 데리고 왔고,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이게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제가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아버지가 친권자이기 때문에 조회를 할 수 있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이런 방과 후 공부방 같은 데서 대학생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걸 들었었고, 그러다가 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치고 나니 14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수능학원에 있었어요. 재수학원에. 그게 학교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집에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엔 수능학원에 있다가 나이가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라, 그게 엄마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인물이 외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로움은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규 학교 과정을 다녔으면 지금하고는 다른 인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부러웠던 거는, 제가 신설동에 있는 수도학원을 다녔는데 신설동역에서 이렇게 수도학원 입구로 올라갈 때 대광 중고등학교로 간 학생들이 같이 올라가요. 그럼 항상 교복을 입고 있어요. 대광 이렇게 한문 쓰여있는 교복을 입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교복을 항상 입고 싶었고 또래 친구들하고 입고 싶었는데, 제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때도 어른들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아니면 형 누나들하고 있었고, 수능 재수학원을 갔을 때도 다 재수에 이제 실패한 분들이니까, 수능 입시에 실패한 분들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4살일 때 성인인 사람들하고 지내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영특하거나 조숙하다고 해도 그 미숙함이 다른 사람 눈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건 뭘 과장하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속마음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사춘기를 보낸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친구가 있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왔잖아요. 여기 재수학원에 온 건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수능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 곳이지, 누구랑 친해진다, 누구랑 쉬는 시간에 논다 이런 게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외로웠고,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럴 때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을 때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손길을 뻗쳤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뭐 그걸 저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라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과의 경험 같은 거는 제가 갈구하던 거였고, 특히 저처럼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남자 어른과의 그런 접촉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말하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라는 것에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게, 제가 그 시스템 속에서 안전하게 있었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그 시스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항상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답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글을 썼던 거였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도 저는 이게 게이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유성원의 이야기지, 게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남성을 좋아하는 남성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넓고, 그 안에서도 온갖 계급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제가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받아들이기 전에, 커밍아웃 하기 전에는 제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집단에 가면 이 외로움이나 관계 장애가 해소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라져 버렸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트리거로 느낄 때마다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자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저는 항상 범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서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제가 짓고 있는 표정이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봐줬으면 했었어요. 제가 어떤 포토라인에 서든 하든,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일어난 어떤 것들이 굉장히 가혹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화목하거나 행복해 보이는 가정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고, 정말로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진짜 새끼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고, 그게 저한테는 이중으로 좀 굴레가 됐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런 충동과 분노와 억울함과 온갖 유감이 있는데, 이걸 탓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부모 중에 엄마는 너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죄책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그리고 너무나 나쁜 짓을 하기에는 저 사람의 인생은 뭘까? 이런 연민을 좀 우선적으로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랬는데 새끼까지 그러면 좀 못할 짓 같다. 근데 항상 엄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거는 그 사는 방법, 사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나보고 계속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무시하고 잠들고 일어날 결심을 할 수 있지? 뭔가 그냥 죽어버리거나 그만 사는 걸 선택하면 평온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다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책에서도 계속 반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이해를 못하고 읽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정체성을 성관계나 스킨십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를 해요. 저는 말하는 에딕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이, 저 신체의 극히 일부의 신체를 접촉을 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쾌락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그런 괴상한 행위를 누가 시작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 스킨십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 신체를 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킨십, 남하고 어느 일정 이상의 스킨십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제 공간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근데 저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런 거를 왜 하는 걸까? 이게 있어가지고 사실 보면서 오히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도대체 이분은 여기서 어떤 재미를 느끼는 걸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이해를 못하는 영역을 보고 있고, 저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이분은 이게 왜 좋은 걸까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보지 않았으면은 저는 그 삶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삶이 아예 있다는 걸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다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던 거, 그냥 제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항상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감정적인 유대나 연결을 위해서는 제가 비용을 지불하듯이 했어야 됐던 행동들, 그 학습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따뜻하게 안겨 있고 싶다, 혹은 지지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하는 걸 했을 때, 그런 감정을 받고 싶으면 넌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학습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사후적으로 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였고, 그럼에도 그 경험이 전적으로 그럼 나에게 폭력이었냐 했었을 때 전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느끼는 거였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누구는 축구를 잘할 수 있잖아요.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초보자들보단 경험이 많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했었을 때, 예를 들면 누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맛있게 해서 맛있게 먹으면 자기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었고, 그럼에도 그게 반복되면서 패턴을 계속 기록하면서 스스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에 보면 뒤늦게 어떤 우정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감정을 학습하려는 노력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즐겨봤던 어떤 여행 유튜버가 그 친구가 사는 지방에 다락방이 있다고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글로 놀러 가는 에피소드를 찍었는데, 그 친구는 어디 일하러 갔고 비어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짐 정리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 친구가 집에 돌아오더니
밥 먹었어?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 탁 깨달은 거죠. 아 그래, 누구를 좋아하면 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지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왜 저런 거를 모르고 살아왔지? 라는 걸 뒤늦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화를 뒤늦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떤 또래 집단과 좀 괴리된 경험, 그리고 어찌됐건 또래 집단과 같이 사회화를 거치면서 학습해야 되는 어떤 소셜한 문법들을 많이 그 누락한 채로 속성으로 자라온 결과가 아닌가 하고 해석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저의 관심사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어떻게 할 수 있지 한국 사회에서? 이게 저의 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 이런 것도 지금은 재미없고 또 나이가 드니까 좀 활기가 좀 같지 않고, 그래서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고 사랑하는 방식이 좀 장기적인 복리 투자, 뭔가 장기 투자, 그리고 해지가 안 되는, 저처럼 이제 안 죽을 거야 생각하듯이 이 관계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끝나, 웬만하면 사별 아니면, 이런 느낌의 관계를 좀 갖고 싶은데 이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만난 어떤 친구랑 아침에 황태해장국을 먹으면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 갑자기. 너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랑도 결혼하고 쟤랑도 결혼하고 얘랑도 결혼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류상으로 깨끗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의 공백을 노려서 결혼을 많이 한 다음에 다 이혼도 하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한 30명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축의금을 많이 내요. 저희도 회사가 문화센터가 200명 되거든요, 직원이. 결혼 한 5월쯤 되면 다 일주일에 한두 명씩 다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축의금을 5만 원은 할 수 없고 옛날부터 10만 원씩 했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언제 받을 수 있지? 내가 그렇다고 비혼식을 할 건 아니고 난 결혼을 할 건데 결혼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막 저는 퀴어들이 모여가지고 제도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혼하는 걸 너무 질색하거든요. 그거 말고 정식 결혼, 이 서류상에 딱 기입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목표입니다. 일단 짝을 찾아야겠지만 결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솔로를 너무 많이 봐서 돌싱 특집도 나가고 싶거든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혼을 해서 오래 살아도 계약했다가 마음속으로 또 해지했다가 다시 또 계약했다가 한 사람과 24시간 365일을 차곡차곡 산다는 게 한편으로는 행운이지만 이제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즐겁기만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고 마냥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결혼이 되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전 잘한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동등하게.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사실 당연하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잖아 라고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뭔가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식이나 가능성이나 형태가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문법이 존재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 사람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때 자기가 비정상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정상인들이 갖는 시민권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수 없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고 치사하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그냥 그래, 그렇게 별로인 결혼 해보게, 너희들만 고생하지 말고 다 같이 고생하자고 뭔가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 그 왜 혼인신고를 그 동성이 이렇게 하러 가면 그냥 구청 직원이 해주면 혼인신고가 된대요.
그게 뭐 따로 헌법상에 사실상 명문화돼가지고 동성은 절대 금지다 이게 되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혼인신고를 못했던 동성 커플의 그 사연을 들은 퀴어 꿈나무 친구가 제가 저기 구청 공무원이 돼가지고 혼인신고를 받아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농담처럼 했었는데 저는 여러 생각이 있죠.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어요. 그냥 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는 걔도 똑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제가 혼자 살기 급급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뭐 가족처럼 뭐 혈연이나 어떤 걸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정체성으로 이어져 있는 어떤 관계들을 좀 감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사실 저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저는 그 늘 삐딱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만약에 동성과 사는 게 자연스럽고 이성과 사는 것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금지된 행동이다 하면 저는 어떻게든 여자를 만났을 텐데 저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사회에서 규범해 놓은 그 틀에서 튕겨져 나와서 생존했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이 삐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두가 하나의 사안에 9명이 찬성이고 1명이 반대면 저는 제가 찬성이어도 반대쪽에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HIV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막 다른 거는 얘기하기 편해요. 동성혼 같은 것도 대중적으로 설득하기 좋아요. 시민권, 우리 동등한 시민인데 요구해야지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HIV 같은 경우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HIV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하면 감염되지 않아요 같은 게 아니라 감염되고 싶은데 난 나를 더 파괴하고 싶은데 난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내 안으로 번역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없을 때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태도를 아직 학습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거라서 저는 늘 그런 사람들을 내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해석하기보다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노력하고 해도 그냥 쟤는 쟤고 나는 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에서도 사실 저는 굉장한 유교맨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신체를 터치하는 걸 정말로 불편해하고 막 어디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장소와 시간대의 상대를 가려서 하는 편인데 굉장히 저의 책만 읽고 저에 대해서 막 엄청 좋게 선회를 하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거나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절대 아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인물과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만큼 이 인물을 다른 층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메타인지. 저는 항상 제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24시간 내용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속마음도 다 들린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저는. 혹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떤 아주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적어놨는데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아니라 살아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내가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까먹었는데 기억해놔야겠다. 다시 들어도 좋네요. 네. 그런 멋있는 말을 했다니.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아이 그만두면 되지 뭐 사표 쓰지 뭐 하면 막 싫은 일도 한 번 더 하고 참을
수 없는 것도 한 번 더 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선택지가 없고 무조건 되게 해야 돼. 혹은 아니면 여기를 그만두고 가는 건 없어. 내가 안 좋은 게 있다면 여기서 말하고 바꿔야 돼.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오히려 힘이 훨씬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거랑.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다, 소중하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혹은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수집해온 행복과 소중한 장면들이 같이 불러와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 수 없고 이게 끝날지 안 끝날지도 알 수 없을 때 희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죽지 않으려면 여튼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뭔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을 계속 의식해서 모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옛날엔 SNS를 많이 했는데 X가 트위터이던 시절에 이제 영구정지를 먹었어요, 계정이. 이제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로 계정을 생성하면 다 차단이 되는 그런 게 돼가지고 원치 않게 트위터를 떠나게 됐는데, 트위터에서는 제가 하는 생각, 제가 느끼는 감정을 실시간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짜증난다, 지금 죽고 싶다, 지금 슬프다, 이런 걸 썼는데 말로 쓰니까 트윗은 거기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RT하거나 뭘 하면 그때마다 다시 상기가 되고, 그게 말이 쓰여짐으로써 실제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한 요 정도고 휘발되는 거였는데 계속해서 남고 반복되면 증폭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언어를 바꿔본 거죠. 예를 들어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니까 뇌가 좀 속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행복인가? 얘가 행복하다고 할 때는 이 감정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좀 헷갈려 했는데, 그런 것 의식적으로 좀 반어법을 써보는 것도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됐고, 실제로 진짜로 행복하거나 진짜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 표현하는 거, 제가 이걸 고양이랑 있으면서 배웠는데, 저는 이제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가 내가 마음을 고백하면 나를 혐오스럽게 쳐다볼 수 있다라고 주의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게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인지 늘 의심하도록 훈련되었었는데, 고양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얘네들은 꾸미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온몸으로 표현하고 그르릉 소리를 내고 그 막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싫으면 확실하게 싫다고 이렇게 밀어내고, 그걸 보면서 이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타인이 판단하는 건 그 사람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부하건 뭐하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아까 말한 대로 자유를 좀 얻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좀 더 그 행복이나 좋아하는 감정 같은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언어화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유로우려면, 행복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되는군요. 용기가 근데 다양한 용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는 어떤 행동을 결심하는 순간도 용기고, 그래서 용기는 다 어느 순간에든 필요하지만, 자유로울 때, 자유롭고 싶을 때 필요한 용기라고 하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커밍아웃을 못했던 것도,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진짜 나라고 나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난 좀 더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거보단 좀 더 나은 사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직면하면 다른 건 많이 풀리고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와 맺는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용기를 내는 거가 큰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쵸. 쉽지 않죠.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은 잘 자살하지 않는데요. 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앤드류 솔로몬 한낮의 우울에서 그게 이제 우울증 다룬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서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쟤도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기엔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창작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쓴 글을 보면 세상에 이런 명작이 많은데 내가 뭘 또 써 이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비결은 야 이런 건 나도 쓰겠다 하는 책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글이 막힐 때마다 그 책을 보면서 용기를 내는데요. 그래서 그런 쌍끌이 작전으로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9시가 됐어요. 너무 즐거워서. 혹시 네. 다른 책이 또 나오시나요? 네. 일단은 내년에 준비하고 있고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잘 제가 내년 초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책도 약간 편집자와 창작자가 동일한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소설. 네, 소설이고 경장편이고 그래서 잘 써야 돼요. 근데 항상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싶은 게 여러 가지라서 여러 개인데 하나는 제가 두바이 왕자라며 내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소설은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파주시에 사는 이런 과거를 가진 이 유성원이라는 인물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도 너무 소중하지만 오늘도 그 감리 보다가 아니 내가 별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구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이 한계를 좁게 시야를 좁게 바라보지 말고 좀 넓혀보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그 킹더랜드 옛날에 소녀시대 유나랑 준수 씨 2PM 준수 씨 나왔던 준호예요. 준호.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나왔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회장 아들인가? 그룹 회장 아들이 호텔 경영권을 두고 누나와 이복 누나와 격돌하면서 연인의 사랑을 얻는 그런 거 쓰고 싶고 그런데 또 인권 운동처럼 이렇게 좀 퀴어적인 걸 좀 곁들여 줘야 되나 생각도 들어요. 본부장님인데 휴일이나 휴가 때 인권 운동하고 시민 운동하면서 거기서 싹트는 너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늘 담아두고 있다 처음 왔어요. 일부러 책을 안 읽었어요. 네. 저도 책을 모으는 사람인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한 번 읽고 와야지 싶었다가 일부러 안. 왜냐면 저한테 첫 경험이니까 기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하여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뭔가를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항상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도 있고 근데 또 두려움도 있고 근데 와서 다행히도 살아주셨다라는 거, 생존자가 되셨고 여러 가지 자유와 또 행복과 이런 말씀,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굴곡 있는 삶 속에서 저도 사실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지하철에 뛰어들어볼 생각도 해봤고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생각도 해봤고 실행 직전까지도 몇 번 가봤던 젊었을 때 잠깐의 어떤 그런 PTSD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도 생존자거든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고
뭐든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서 또 재밌게 살고 있고 사실 요즘에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또 이렇게 오늘 좋은 작가님 만나서 뭔가 내가 살아왔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솔직하게 살았던 게 참 힘들었던 때도 많았지만 나보다 또 더한 솔직하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선생님 책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꽂히면 작가별로 쭉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읽고도 더 마음이 잘 저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뭐 쟤도 살았는데 뭐 이렇게 뭐 힘든데도 살았는데 근데 뭐 나는 덜 힘드니까 살아야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각자가 직면하는 폭력이 있는데 그 폭력을 직시하고 그 폭력을 까발리면서 스스로를 찾고 생존한 생존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덜 불쌍한 게 아니라 유성원이 살아낸 이야기 그리고 살아서 생존자는 모두 증언자이고 목격자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목격자로서 증언해준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 커밍아웃 할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용기 내서 커밍아웃 하지 못했지만 나 대신 어떤 사람이 커밍아웃을 해줘서 좀 그런 용기? 살아갈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자꾸 울더라고요. 자꾸 울어요. 그냥 자꾸 울고 자꾸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사실 제가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 친구가 제 첫사랑이었고 진짜 이 친구랑 딱 19일 동안 사귀었거든요. 그 19일 동안 진짜 나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해봤어를 좀 깨달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저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이 친구는 저에게 우호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었고 그냥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게 절절하게 사랑하니까 이 친구가 저랑 사귀어 준 거지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솔직히 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며칠 전에 생일이었던 너무 사랑하는 제 동생이 있거든요. 이 동생이 이 친구랑 저랑 헤어지고 나서 누나 설마 그 형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 하고 싶었을 정도로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게 아직도 많이 애틋해요. 그리고 요새 조금 부모님하고 갈등도 있고 제가 아까 반성문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스캔들을 조금 빚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많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다니기도 했고 좀 아이들한테 관심 끌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포기하시거나 그러실까봐 어머니 아버지께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누군간 널 사랑해. 엄마 아빠가 사랑하시겠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돼. 누군간 널 사랑해. 첫인상이 이렇게 예쁘고 당돌한 생명체가 너무 이쁜데 누군간 너를 사랑해. 지금 많이 좀 힘든 시기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께도 너무 죄송하고 시우가 메타인지가 많이 늘었어? 그러네. 엄청 컸네. 넌 앞으로도 사랑받을 거야. 일단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야.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 있다라는 게 소중한 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상태로 있던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의 숫자는 나는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해. 맞아. 대표님이 말한 3분의 1 이론이 있어요.
저는 시우님 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너무 부럽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감정을 체험하고 그걸 안에서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건 제 의지 바깥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런 정신질환에 걸릴 것 같아 느꼈었던 거는 제가 손 쓸 수 없는 외부 요인을 제 노력이나 제 애씀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버릴 수도 있죠. 부모님이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끝내는 일을 뭐 해도 되겠지만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아깝더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막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더위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그게 죽고 싶은 기분이랑 비슷했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공간에 가면 해결되는 거, 그리고 남들은 너무나 쉽게 해결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저는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느낌에 시달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일시적인 순간에 비가역적인 일,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는 저는 메타인지가 너무 뛰어나서 나에 대해서 늘 생각당하느라 너무 괴롭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러면 저는 걱정을 즐기시는 분이시네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물이 많은 건 눈물을 즐기는 타입인 거죠. 눈물 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운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예를 들자면 유튜브 컨텐츠로 본다면 또 뭔가가 내 삶에 어떤 서사가 있는 사건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우님에게 너무 가볍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 별일이 일어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살짝 비껴서 바라본다면, 나를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내 문제를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웃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게 자기를 객관화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별일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똑부러지고 당찬데 부모님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버린다면 어떻게 해도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아무리 들면 잘해도 100점을 맞으면 이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97, 98점을 맞아서 내가 2점, 3점만 더 맞았으면 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점을 막상 맞아보면 또 말 바꾸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굳이 잘 든다고 해도 부모님이 겪고 있는 자기 문제로 인해서 그냥 모든 만사가 짜증날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인간이 덜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꼭 나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어리잖아요. 저는 어른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리다라는 거는 미성숙하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이 적다는 의미인데,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덜 살은 이 친구에 대해서 가혹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죠. 제가
회사에서 그 가끔 학교에서 견학을 오거든요. 대학교에서 출판사 견학을 오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원생들이 오는데 그러면 거의 적게는 20살에서 30살까지 분들인데 그분들이 회사에 앞에 오면 한 몇십 명이 오니까 자 A조는 이쪽에 서시고요. B조 여기 D조는 일로 가세요 하면 그 어른들이 훨씬 어른들이 쭈뼛쭈뼛거리면서 말을 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어리고 20살이 넘었어도 너무 어리고 30살이 됐어도 어리고 아직도 이렇게 말을 잘 듣는구나 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세월호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어른들 말을 들었잖아요. 그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명령이나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꼭 저거를 들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를 아마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거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하는 일이 일어나면 반성문 아까 잘 쓰시는 거 보니까 좋은 글쓰기 소재로 활용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메타 인지를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출판사 편집자 대 작가로 인연을 맺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소설. 소설이요. 열심히 써. 잘 쓰고 아까 반성문을 봤는데 슬쩍 글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책을 읽는 사람도 적고 심지어 글을 쓴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길 지나가는 사람 100명 중에 혹시 글 쓰세요? 물어보면 100명 붙잡고 물어보면 글 쓴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고 제가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39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거는 계속하면 질적인 전환을 해요. 근데 그걸 그만두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넌 재능이 없어, 넌 별로야, 너는 이런 거 남들 다 썼잖아 이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저는 문창과 다니면서 항상 저에게 칭찬해준 근데 긴가민가 애매모호한 칭찬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좋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소설 썼을 때 소설가 선생님이 4학년들을 다 데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연못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 너희들은 4학년 중에 좀 쓰는 애들이야 니들끼리 동인을 하든 뭐라든 해 라고 해가지고 아 드디어 내가 인정받았다 여기 4년 동안 애쓴 거를 했는데 선생님 저를 콕 가리켜가지고 유성원 네가 쓰는 건 소설은 아니야 근데 넌 태도가 좋아 태도가 좋으니까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소설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아 내가 쓰는 건 소설 아니라고 좌절할 텐데 저는 태도가 좋다고? 뭐가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주는 신호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 뭐 조금밖에 안 남았네 뭐 반이나 남았네 하듯이 사실 외부 조건은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커버렸다 그런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말 그대로 태도의 문제잖아요. 뭣도 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유지했으니까. 아니야 뭐든 돼. 뭘 해도 뭐든 돼. 걱정하지 마. 뭐든 돼. 뭐가 돼도 돼. 그래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래 고양이 2마리랑 사는 파주 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책방보험에 가끔 오는 독자다 뭔가 그러니까 자주 올 수도 있고 매번 드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정체성을 다르게 언어화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인류의 수명이 지금 100살이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100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너무 창창하다. 990 몇 년을 살아야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크는 건 피할 수 없잖아. 알아요. 그냥 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